이리오더라. 이리온. 그렇죠. 119회죠. 네. 그래서 오늘 자료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지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료고 자료는 뭐 두께는 두껍지 않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유통시장 외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비상장 주시장이 상당히 핫했고 또 많이 또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개 날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크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시장에 대해서 저희 퀀트 염동찬 연구원이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왔는데 이거는 뭐 그 중에 일부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네.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걸 좀 준비를 오래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목은 비상장 주식시장 분석.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기업들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처음 접하신 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하여튼 자료도 꼭 프린트해서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사실 저번에 우혜영 연구원이 일본 그 편 하고 나서 반응이 사실 되게 좀 극과 극이에요. 아, 좋게 그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올림픽 이후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그럴 수도 있으셔서 있고. 아직도 뭐 댓글 좀 달렸는데 올림픽에 저주를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일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저희 이제 당사 연구원 중에 좀 좀 퇴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커버리지를 아예 안 하는 건지. 제외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바로 제외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거 좀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목 저희도 어떻게 되냐고. 뭐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누가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제외시켰다가 다시 에너지를 뽑으면 커버리지 재개 보통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기진 연구원이 이적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친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발표를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가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이리온이라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접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되게 일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론 들어가서. 네. 이제 뭐 비상장 주식인데 네. KOT수가 있고 네. 또 KSM도 있고 그렇죠. 또, 사설 시장도 있고 또 그렇죠. 이게 뭐 시장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심하면 사기꾼들도 참 많고 많죠. 저 이번에 검색해 보다가 막 블로그 광고 이런 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나라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이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그 장외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좀 있었고 그래서 나도 시끄러웠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여러 가지 말씀. 왜 그런가 이 장외 주식들이 그리고 비상장 주식들이 근데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비상장 주식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놓칠 수 메인이죠. 메인이에요. 핵심이에요. 현 정부가 굉장히 비상장 주식에 우호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정부 정책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작할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비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데이터들을 기업들을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했어요. 외관 기업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6만 개가 조금 안 돼요. 한 5만 8천 몇 개인데 그 데이터들은 확보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상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눈으로 못 보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오일뱅크, 현대아산 이런 기업들 기업 뭐 이렇게 상장 기준 안 돼서 상장 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전체 기업들 중에서 그 상장 기준이 되는 기업들 좀 잘라내고 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상장 가능성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추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쓴 거고요.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왜 비상장 주식이 중요하냐 이게 첫 번째 꼭지고 두 번째 꼭지는 비상장 주식시장 어떻게 거래해야 되냐 그냥 뭐 게시판에서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하는 것밖에 없냐 뭐 이거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그 종목들 6만 개 가까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사야 되냐 뭐 그런 것들 아이디어 같이 정리한 세 가지 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저희가 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놨고요. 이제 뭐 주주의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더 할 겁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 공시 조건들을 좀 검색하는 것들을 지금 좀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 몇 년간 비상장 주식이 계속 중요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정말 중요했어요. 작년부터 특히 더 그랬지. 왜 그랬죠? 정책 때문이죠, 역시나. 비상장 주식시장을 지금 봐야 되는 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꼭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매크로예요. 뭐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 스탠스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은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이고 이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도가 좀 떨어지죠.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를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막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초에 코스닥 그 활성화 정책 나왔었는데 내용 보면은 코스닥 인덱스가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가게 만들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상장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상장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소기업 살려야 되거든요.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을 살려하려면은 자금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자금이 마르지 않으려면은 모험 자본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들어온 모험 자본들이 이렇게 다시 현금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좀 상장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료 페이지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뭐 먼저 보여드리면은 27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7페이지로 바로 네. 가? 이거 다시 앞으로 올 건데 이 코스닥 상장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작년에 상장 기준이 2018년 초에 완화가 됐어요. 2017-18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 기준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첫 번째는 수익성 매출액 기준이고 두 번째는 기술평가 특례였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성 매출액 기준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매출액 얼마 이상 되고 이렇게 순이익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일단 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기 순이익 기준이었던 거를 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보통 당기 순이익이랑 세전이익이랑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세전이익이 당연히 높겠죠. 세금 내기 전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상장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관련된 특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이 표의 세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술평가에 대한 포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4차 산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상장이 좀 더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이 상장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혹시 테슬라 요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테슬라 요건이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액 성장률이 높고 이렇게 KOTC나 이런 데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요인이 형성돼 있다면은 이걸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최초로 상장한 게 카페24였죠. 네, 이 조건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지금? 뭐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음영이 있죠. 여기서 가능하게 한 조건은 뭐냐면은 테슬라 같이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그 산업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못 해가지고 자금이 마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거를 써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수익성이 없는 산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상장을 해가지고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좀 우려하는 시각인데 뭐 기업이 늘어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뭐 상장 요건이 다양해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이게 성장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관사가 성장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가 6개월 동안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투자자가 요청할 때 공모가에 사줘야 됩니다. 콜옵션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례가 있나요? 이 기업 이거 이렇게 상장한 기업들은 네, 이렇게 상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그 상장한 기업이 아직 없잖아요. 지금 준비 중인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상장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통 거고. 시드 단계에 있다가 옛날에는 뭐 시리즈 A가 이제 금액으로 가잖아요. 시리즈 네네네, B 그쵸? 뭐 이렇게 가는데 보통 전환 우선주로 많이를 받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는데 네네. 최근 들어와서 그냥 샤샥 장에서 갑자기 그쵸. 어디서 덩치가 커져버리면 갑자기 이게 바로 상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 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적자 많지. 기업인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 일단 사업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돈 벌 궁리를 하는 게 요새 스타트업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돈이 있는 많아요. 거죠.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더 관대해진 느낌? 사실 뭐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좀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쨌든 돈이 좀 들어가서 다양해진다면은 그치? 혁신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인 거는 맞죠.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정체화되고 일부 기업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빨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유통시장 보면은 너무 올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또 너무 막 좀 그래서 그 우려 요인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죠. 이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들 조심하시라고. 내가 저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진짜 많아요. 나도 그러니까 만나봤잖아. 네. 하여튼 이상해요. 좀 우리 쪽 세계랑 너무 달라가지고. 야,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새 여의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뭐 왜 정치 이슈화된 그 펀드 네.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처음에들 이렇게 뭐 저희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근데 왜 처음에 이렇게 부정적이었냐면 딱 그런 사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들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그게 관련 그거 직접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고 네네. 나는 뭐 팔근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그렇게 일부인데 일부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관련된 거 맞으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근데 진짜 사기꾼 진짜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너무 이렇게 되겠네요. 표정이 비상장- 절정을 하지 않아? 당해본 적도 있으니까 이러겠지. 저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절절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경험담이 있어. 진짜 이게 야 이거는 안 망하겠지 했는데 망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진짜 요령인데 오히려 되게 불안한데 막 그 회사 경영진들이 네. 정말 그때 운영자금 돌려서 막 이렇게 연명해가던 회사가 잘 되지. 오히려 뭔가 막 돈 조달하면 막 너 몇 배수로 들어올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난리를 치고 이게 이제 보면은 아, 야 갑자기- 이 사업 아이템은 진짜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뒷거리 혈압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야 그게 진짜 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대박이 나지. 근데 이제 이게 팍 문이 열려버린 게 나는 현 정부가 이거 잘한다 봐요. 우리가 어떤 혁신형 생태계를 만들려면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뭐 이거 위험한데 해야 되는데 좀 더 이거를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하죠. 안전장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더 양아치들이 더 설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럼 왜 너네들은 무슨 여의도 자식들은 가만히 있냐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쪽 예. 생태계는 이해 가시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쪽 생태계가 좀 잘 되고 좋은 펀드들이 많아요. 요즘 사모모 자산 운용 같은데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 정말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욕들도 먹고 막 하지만 그래도 그 자금으로 회사들이 생태계가 생기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봅시다. 야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참 그게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 이거. 네네네. 제가 참 자료 여러 개 찾아봤어요. 어디서 잘 베껴온 것 같은데. 저 진짜 이번에 보고서 좀 많이 왜냐하면 이게 창업 단계에서부터 이걸 잘 이 네네네, 표를 딱 맞아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 기초 잘 모르신 분들은 어떤 VC가 돈들이 어디서 들어가는 네. 거고 이걸 아셔야 되거든. 맞습니다. 어쨌든 좀 돈들이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이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장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IPO가 좀 쉽게 하면은 다시 이거를 회수해서 또 투자하고 이게 돌아가는 창업자가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부터 투자를 들어간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와 처음 투자자들 구성될 시점이지 이때가 VC들이. 어쨌든 이 VC들도 문제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쪽도 되게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복마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무서운 저도 여기서 당했어요. 여기가 진짜 무서운 곳이야. 여기가 이제 말은 막 크라우드 펀드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해요. 크라우드 펀딩하면 항상 영화 많이 하는
예전에 그 영화 쪽에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진짜 엔젤 펀드들 거의 뭐 완전 창업 초기 단계 그런 거 국가 기관들이 거기는 사실 좀 많죠. 국가 단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니까. 9페이지 보시면은 또 이렇게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활성화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9페이지로 또 넘어가네? 네네. 그 정책과 관련된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게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직도 전설처럼 나오는 이 사례가 너의 이름이라는 애니메이션 사례예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배급하는 회사가 그거를 이렇게 채권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객 수에 따라서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성공한지 처음 알았어요. 376만 명이 봤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이게 관객 수에 따라서 금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6개월짜리 채권이었는데 40%를 준 거예요. 6개월에. 그러니까 이게 좀 소액이기는 하지만 40%는 쉽게 안 나온 거죠. 채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성공 사례로 전설처럼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이 너의 이름은 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좋은 케이스고. 네. 보통 다 대출 아니야? P2P 아니야, P2P. 그렇죠. P2P에 가깝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말 큰데 어느 정도냐면요. 연봉 6천만 원인 분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100만 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2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100만 원 투자한 건데 실제 투자는 한 76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지금 다 사라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이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죠. 금액은 그 연간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 뭐 규제가 이렇게 좀 있기는 하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한 뭐 1,000만 원 정도까지는 1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그 규제를 둬야 돼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었지만 굉장히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을 그 확률이 큰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당 지금은 개정돼서 뭐 500만 원이긴 하지만 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근데 뭐 인생 망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200만 원이. 이렇게 좀 기업별로 이렇게 개인별로 한도를 두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시딩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기업 만든 지 5년 미만의 기업들이에요. 뭐 제일 많은 거는 1, 2년 이하의 기업들의 비중이 많죠.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크지 않은.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원칙이 이제 VC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또 기업에 들어간다면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생존하려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 회사 월급 줘야 돼서 운영 자금 필요해서 뭐 해주고 이랬다가는 회사 망하는 거고 이 산업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성장하려고 돈을 그럴 때는 성공할 수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사람이 근데 많은 경우에 생존하려고 돈을 얻으러 다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운영 자금이나 생산 자금 뭐 만나보면 그치, 공장 늘리고 이런 자금이면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판단하기가. 뭐 저는 잘 몰라서 여기 전문가분들이 들으시면 저 윤지호 저 알지도 못해서 까분다 할 거예요. VC 계신 분들이. 근데 제가 경험한 어떤 짧은 경험으로는 유통시장에 계시다가 딱 들어가셨을 때 이거 갖다가 자꾸만 어떤 성장 자금으로 인식을 하고서 투자의 기준을 삼아야지 유통시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이건 완전히. 그렇죠. 이 재밌는 사례가 이제 재밌으면 안 되죠. 이게 마음 아픈 사례죠. 여기 그림 8번에 나와 있는데
제 그 금감원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 가지고 손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접수가 보고되니까 이거를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2018년까지 그 채권형으로 그 자금을 조달한 채권입니다. 네. 주식 아닙니다. 발행한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100건이 좀 안 되는데 이 중에서 55건만 그 절반은 좀 더 넘긴 하지만 여기만 이익이 발생했고 원금 상환된 건 6건이었고 거의 전체 한 3분의 1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채권형이. 채권형의 30%가 디폴트가 난 거예요. 그냥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에서 했던 수수료 먹은 애들만 돈을 번 거지. 그치. 수수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간 X치들이 걔네들이거든. 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VC 제대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쵸.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금융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 피해 때문에 제대로 끄지도 못하고 있고. 맞아. 야망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엉뚱한 그 일이 진짜 들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고 말면 말고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하는 되게 사람들이 뭐 눈속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 야 이거 되겠는데? 했는데 안 되고 아니, 채권이 1년 만에 디폴트 난다는 게 30%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은 안전하다고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크라우드 펀딩 할 거면 주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채권도 이게 수익 안 나는데 이게 또 이쪽에 어떤 새로운 벤처 생태계나 좀 새로운 신규용 이쪽 싱테크나 이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대로 하면 굉장히 어떤 시드 자금에서 처음 나올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생태계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동산도 이런 쪽에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귀가 얇은 것 같아. 내가 할 때는. 그래서 이걸 막 현란하게 하면 심지어 젊은 애들 사기꾼들이 있더라고. 이게 인터넷 알잖아. 네. 보고 있으면 저거 사기거든. 예. 근데 잘 돼.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정말 와 돌아버리겠어. 진짜 요즘 조용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신기하더라고. 모르는 얘기는 솔깃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처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감독 당국에서도 네네네. 가만 못 놔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이미 훨씬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야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갈까 싶은데 넘어가더라고 진짜. 넘어가지더라고요.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네, 뭐 그런 상황이라는 재미들 거. 없어 하시겠다. 우리끼리 저희들 뭔 얘기나 하실 텐데.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거는 그래도 저는 뭐 재밌는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커질 거고 좋은 분야예요. 저는 뭐 소득공제 때문에라도 뭐 1년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려고는 해보고는 있어요. 아직 뭐 이익 난 건 없지만. 나겠죠 한번. 네, 뭐 그 분산 투자를 하면은 뭐 하나가 뭐 성공하면 될지도 모르죠. 약간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장외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좀 금리 측면입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는 거죠. 금리가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낮은 레벨에서 돌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기는 편하고 금리가 돈다는 거는 경기가 약간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금리는 이미 낮은 레벨까지 와 있어요. 거기다가 보면은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보면은 보통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신용등급 낮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 한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이것도 거죠. IB에서도 A등급짜리도 말고 낮은 등급들 있잖아. 네. B짜리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넘기고 중간 넘기면 되잖아. 안 막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수수료가 높거든. 금리가 높으면 그래서 그쵸. 뭐 7%짜리다 쳐봐. 7%인데 내가 2% 먹고 뭐 그거한테 너 4% 먹고 이렇게 하면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 투자분들이 또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 이제 약간 잠잠해졌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진짜 이런 거 이제 채권 쪽 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돈은 필요하거든. 다들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식은 하기 싫고 낮은 등급 채권이어도 이건 안 망한다. 네. 담보가 있다. 그런 거 하면 막 7% 막 찍어내는구나, 찍어내는 거지 그거. 그래서 내 주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몇 년간 막 진짜
증권사의 IB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증권쟁이들만 주식쟁이들만 전부 다 이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 진짜 별거 다 하고 별거 다 해외도 하고 막 리츠도 공부하고 장외도 공부하고. 장외가 근데 그러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네.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 큰 랠리가 있었어요, 있죠. 금리가 날아가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이렇게 장외 시장이 좀 커질 만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가 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장내 주식 시장이 있고 장외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장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잘 아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코넥스가 있죠. 이 세 가지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장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KSM이 있고 KOTC가 있고 순수 장외 시장. 그러니까 이 그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사설 게시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투협에서 KOTC를 어떻게든지 활성화하고 싶어요. KOTC가 지금 그나마 메이저예요. 장외 시장에서는. 협회에서 막 공문도 보내. 아, 그래요? 자료도 쓰게 하고. 아, 그래요? 어떻게든지 KOTC로 활성화하자. 지금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쪽을 많이 그래도 이쪽 공신력이 있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이 KOTC 같은 경우가 그 작년부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장외 주식 시장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플랫폼을 KSM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거래 안 돼요. 이런 게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거래 안 돼서. 얼마나 거래 안 되는지 그림 19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18년 연간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1,500조예요. 네. 코스닥이 1,200조죠. 자, 이제 코넥스 되면 1조로 떨어지죠. KOTC 이제 6,800까지 떨어지죠. KSM 3억입니다. 3억이요? 하루 아니에요. 1년. 아무도 1년에 3억 거래된 거면은 그냥 없는 시장이라고 없는 봐야죠. 아직까지는 2016년에 오픈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거래 시장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 좀 보장된 기관이 운영하는 게 두 개, KOTC랑 KSM 두 가지가 있는데 KOTC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KSM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하는데 아직은 그 거래 규모라든지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덜 된 상태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장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 정확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정확하게 추정된 거는 아닌데 사설 장외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2018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거래 대금이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한다면은 KOTC가 그 지금 1조가 좀 안 되거든요. 거래 대금이. 사설 장외 시장이 사실은 좀 더 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정규화된 시장인 KOTC 정도를 먼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KOTC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KOT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세법과 관련된 게 세제 혜택이 나타난 게 2018년부터예요. 뭐 거래세 올해 인하된 건 다 아시죠? 그러면서 KOTC도 거래세 인하됐습니다. 지금 코스닥, 코넥스, KOTC가 코스닥이랑 KOTC가 거래세는 비슷해요. 근데 사실 장외 주식 시장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양도차익세가 문제거든요. 양도세가 문제지. 네, 양도세가 문제인데 2018년에 이게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제가 됐냐면은 이게 기업들이 대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요, 벤처기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KOTC에서 거래될 때 양도세가 면제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대기업만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전부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KOTC 할 건데 대기업 하려고 KOTC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림 28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래 대금이 지금 2019년은 9월 달까지만 합친 건데 2017년이랑 레벨이 다르죠. 2018년, 2019년.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대금이,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려면은 지금 거래되는 기업이 140개 정도 되거든요. 이 거래 기업이 생각보다 기업이 참 적어.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KOTC 막상 들어가 보면
또 참 진짜 또 너무 적어. 많은 기업들 왕왕 있어요. 근데. 맞아. 여기 근데 뭐 등록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그거 조건 지금 같은 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KOTC에서 거래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정기업부가 있고요. 등록기업부가 있습니다. 등록기업부는 어떤 이 허들을 넘기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건을 넘은 다음에 KOTC에 거래를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서를 낸 신청서. 기업들입니다. 신청서를 낸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 의무도 발생을 해요. 뭐 수시 공시라든지 이런 공시들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등록기업부 이외에는 지정기업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한 건 아닌데 그 KOTC에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 의무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록기업부, 지정기업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기업의 비중이 많을까요? 등록기업부랑 지정기업부랑. 당연히 지정기업부가 많죠. 왜냐면 여기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의무도 없고 이렇게 조건 자체도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22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대부분의 시장이 등록 기업의 수랑 그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이 지정기업부가 훨씬 더 많아요. 기업 측면에서 등록 기업은 25개가 있고요. 지정 기업부는 110개가 있고 시가총액 역시도 뭐 등록 기업은 뭐 이렇게 여기서 근데 좀 괜찮은 기업은 등록 기업들 아닌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냐? 네. 천이간이구나 이게 제가 지금. 그렇죠. 등록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래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도 조달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애타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있고 지정기업부는 우리는 뭐 그거 없어도 이렇게 거래돼 많이 돼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예전에 카페24 같은 데도 이렇게 지정기업부였어요. KOTC에서 거래될 때 등록 아니었구나. 등록 아니라 K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옮겨오는 기업들도 그 지정기업부에 사실 그때 그냥 이 KOTC에서 카페 샀다가 상장하고 팔았으면 돈 많이 벌었지. 그렇죠. 근데 그 생각 못했죠. 속으로 회사가 너무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다 그 생각했죠. 제가 이거 차면 이게 어떻게 상장을 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역시 상장하고 나더니 오래 못 가네. 네. 그래도 공모가에 받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많이 오르긴 했죠. 저 지금까지 들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인덱스 측면에서 보면은 KOTC는 그 인덱스라는 거는 없어요.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등록된 기업들의 가중평균 주가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가중평균 주가가 저희가 생각으로는 굉장히 변동성 클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림 25번 보시면은 신기하네. 코스피, 코스닥, KOTC 가중평균 주가 보면은 생각만큼 변동성 크진 않습니다. 오, 그러게. 그냥 들쑥날쑥 할 줄 알았는데. 네, 등쑥날쑥하기는 한데 이게 뭔가 막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막 들쑥날쑥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이 KOTC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명하는 게 지정기업부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니까 거의 뭐 20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의 뭐 지정기업부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29번이랑 30번에는 그 지정기업부 5개랑 시가총액 상위 5개랑 등록기업부 5개가 있는데 지정기업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는 기업들일 거예요. 뭐 포스코 건설, 현대 아산, 뭐 지누스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로 지금 옮기는 거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정기업부고 등록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잘 못 들어보신 기업들일 겁니다. 뭐 콕함, 두원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KOTC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뭐 시장이 등록기업부, 지정기업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지정기업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세제 혜택 주면서 최근에는 거래하기도 좀 편해졌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KOTC도 원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오히려 근데 의외로 지정한 그쵸. 기업이 막 별로 관심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지정기업부고 이게 등록기업부는 본인들이 이렇게 서류 들고 가지고 등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기업부 위주의 시장인데 지정기업부는 공시는 적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네, KUTC 시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KSM 시장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진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KSM 그냥 크라우딩 펀딩이야. 네네. 그것도 KRX 스타트업 마켓을 그러니까. 주로 한 게 KSM인데 여기 등록을 하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한 기업. 두 번째는 이렇게 정책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이 두 가지인데 이 기업들의 뭔가 이렇게 등록을 위한 요건 같은 것들이 없어요. 정량적인 요건 같은 것들이. 그거에서 거래소가 심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그 기업들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죠. 정확한 뭐 밸류에이션 툴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지금 뭐 여기에 상장된 기업들 이렇게 뭐 100개 좀 안 되는데 절반 이상이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 모집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주식형 이렇게 자금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회수하고 싶은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장을 돼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약간 좀 편하게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여기 시장은 좀 커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고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설, 장외 그 시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시장이 단일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그 게시판들 그 이용자들 이용해 가지고 하는 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본론 들어가겠네. 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인 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각자 하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기업을 하냐가 하면 정말 막연하고 너무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장의 아이디어에 맞는 거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상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미 그건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비싸다기보다는 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액은 많이 나오고 성장성도 나오고 기업 규모도 어느 정도 커졌는데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장외 시장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올해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컸었던 기업들 보면은 그 절반 이상이 적자 기업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버, 리프트 뭐 이런 데 다 적자 기업이잖아요. 기업 규모는 굉장히 크고 뭐 성장성도 약간 좀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던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리프트라든지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그 좀 상장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30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매년 매출액 증가율이 뭐 이렇게 50% 이상씩 올라가는 굉장히 고성장 기업들이면서 자산 총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하고 매출액도 뭐 워낙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여기에 그 순이익은 아직 적자인 기업들을 이렇게 좀 골라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8개 정도가 남더라고요. 뭐 사실 여기 이 기업보다는 좀 더 많은데 뭐 대기업의 100% 자회사 아닌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주주 지분이 있지만 소액 주주들 지분도 좀 있는 기업들 거래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하니까 한 6개가 남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바바리 퍼블리카지 토스잖아 이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돈들 다 또 해외에서 돈 태우고 이런 기업들인데 사람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실컷 말해놓고서 야 놀자 나 알아 좋은 거 이렇게 돼. 다 아는 기업들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모르는 기업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만약 이걸 축을 처음부터 하고 싶다면 정말 창업자랑 아는데 네. 정말 아는데 처음 초기 투자 자금 모을 때 네. 그럴 때 들어가시는 거면 돈을 위험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특례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것도 보면은 뭐 다 아는 것들입니다. 뭐 야놀자, 컬리 이런 거 다 알죠. 뭐 파킹 클라우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것도 엄청 유명하지 뭐. 그렇죠. 이런 데는 뭐 테라핀테크 뭐 이런 데 다 알잖아요. 그런 이 조건 만족하는 종목들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비상장이지만 아는 기업들밖에 안 남더라고요. 뭐 아쉽다. 근데 이거는 비싸. 네.
밸류에이션까지는 넣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애들 허들 돈 태울 때 넘기는 위주다 보면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꽤 비싸게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이제는 뭐. 가격에 대해서까지는 좀 비싼 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컬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입자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폭발적으로 느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쿠팡도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적자가 크니까 상장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하기 전에 회사가 정말 만약에 추가 펀드를 못 받으면 이게 진짜 운영 자금도 그쵸.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것 기사들을 때문에 봤거든요. 이제 어쨌든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것 어떻게 보면- 때문에 네. 상장해야 돈이 들어. 형 캐시가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끝까지 가는 저 거지. 이제 규모 자체는 이미 커졌고 그로스는 나오고 수익성은 아직 안 네, 나오고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 제2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지느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그 허들을 넘는 그 컨셉의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정도 아니, 예를 들어서 야놀 잘 생각해봐요. 네. 정말 이게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 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나왔을 때 야 진짜 저거 나쁜 사업 아니야? 그냥 중간에서 마진만 네, 떼먹는 맞아요. 거잖아. 막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너무 너무 커져가지고 많이 이제 커졌죠. 플랫폼 네.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군데서 이제 외국에서도 어디였지? 거기가 좀 어디였지? 우버였나? 어디가 네. IPO가 좀 위워크. 아, 위워크. 예, 위워크. 위워크. 네, 거기 그런 뭐, 것들이 약간 기스 나니까 요새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도 고민들 스러운 것 같아. 거긴 미국이잖아요. IPO를 올해 몇백 개를 했는데. 야, 여기 웹캐시 있네. 저 웹캐시도 정말 오래된 회사거든 이거. 네. 이거 정말 전설이 한 분 계시다. 이거 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웹캐시를 정말 옛날에 장외에서 이게 KOTC에서 넘어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투자를 해놨었어. 정말 오래됐거든. 근데 야. 그래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KOTC 같은 경우에는 이 접근성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특례로 상장할 수 있는 조건들 이렇게 만족하는 기업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보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으로 거래되는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하기도 좀 쉽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거래는 하기 편하고 가격도 볼 수 있고 그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 KOTC 종목들 같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그 만족한 그 앞선 내용이랑 비슷한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익 요건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하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고 여기에다가 이 지분과 관련돼서 대주주의 이렇게 지분이 너무 높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상장해도 큰 문제가 그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맞는 게 창업자들이 지분 내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요. 소액주주 지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싸게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회사는 별로야. 대주주 및 이렇게 그 특수관계인 지분이 막 90%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그 공모를 하고 이렇게 주식 발행하면은 본인들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거를 이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순이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면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코캄, 두원중공업, 매일방송 이 정도가 이 3개 기업인데 이 셋 중에 2개는 등록기업부고요. 마지막에 매일방송 정도가 지정기업부다. 매일방송이 뭐 하는 거예요? MBN이요. MBN. 별로 별로 이렇게 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기업들 많이 없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데이터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막 뭐 재밌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 저번에 도는 거 좀 아이디어 좀 있으면 또 쓰겠는데 뭐 그냥 없이 그냥 허들 넘는 거 지금 그것만 해도 1000개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장외기업 누굴 만났어. 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일단 거기에 소위 그 회장님 일가 네. 나한테 이제 뭐 자금도 그러는데 돈 필요하세요? 했더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좋은 회사는 필요 없어요. 혹시 회장님이 뭐 지분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더라. 진짜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 이게- 같은 경우면 오히려 난 되게 쉽게 생각했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자금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그래요. 우리도 일단 상장 같은 것도 관심 없고 좋은 회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자기들은 자기 회사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왜 이 지분을 걔들한테 줘? 뭐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뭐 참 그리고 뭐 지분들도 좀 나쁘게 말하면 관련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가문이 일가고 주식회사는 돼 있는데 알아서 이렇게 주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주식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주주 구성도 헷갈리고 이게 다 이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지 이게.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조용히 외가모로 있으면 막 부채 엄청 일으켜가지고 그 장애 평가해가지고 엄청 주가 싸게 해가지고 넘기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뭐 너무 많이 뭐 누가 들어도 할 수 많이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우리 생각이었어.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장애 기업들 봐야 되는 건 맞고 이제 데이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 안돼 왜 종목이 이거냐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해야 뭔가 좀 되는데 넣어보려고 이런 회사 좋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싫어요 이거야 끝. 뭐 이거는 첫 출발하는 자료입니다.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만나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쉬운 게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뭐 KOTC, 코넥스 뭐 여기로라도 보면은 꽤나 얻을 수 있을 거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염차님 궁금한 거 없나요? 아니 전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직접 좀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근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여기 데이터가 적어요. 네. 데이터가 그래도 KOTC에 있는 기업들 정도는 이 사업 보고서가 그래도 사업 보고서처럼 나와요. 나머지는 진짜 그냥 재무제표만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 정보가 너무 이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왜 외국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인데 리스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그런 기업들도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돈이 필요하고 별로 실체가 없는 애들은 막 이만큼 불려가지고 막 상장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처음 시작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네네. 저희들도 더 담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여러 규제상의 제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술자리고 사석이면 훨씬 재밌는 얘기 할 게 많아요.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 진짜 고품격 경제 방송이죠. 고품격은 아니에요. 고품격은 아니고. 이건 입이 정말 근질근질하다. 정말 할 게 많은데 내가 아까 분명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을 자제하십시오. 왜 속을 쓰십니까? 진짜 사기꾼들이 많아요. 진짜로. 네. 정말 걱정돼서 이게 마음 아프다. 아니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못 그리고 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사기꾼은 사기꾼 같이 안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잘들 조심하시고 우리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양성화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 장치가 좀 마련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기업 생태가 좀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너무 어렵거든.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좀 이런 게 잘 되면 젊은 친구들이 창업해서 딱 돈도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암흑의 인간들이 딱 주변에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자금 조달하는 브로커라든지 뭐 이렇게 진짜 브로커 종류가 많아. 정부 자금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너야말로 말 조심해. 이거 삭제. 그게 포인트야. 그게 다야. 정부 자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바이오 같은 게 엄청 튀겨진 게 많아요.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끝내야겠다 오늘. 네. 더 하다가도 잡혀가겠다. 뭐 합시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